중국 전통 학문의 양대 산맥은 유교와 도교일 것입니다. 두 학문 모두 내적 수양을 통해 입신의 경지에 다다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유교는 성인군자가 되기 위해 수양정진하는 것이라면 도교는 장생불사하기 위해 도를 닦는 것이겠죠. 유교와 도교 모두 어떤 신적 존재를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을 궁극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내적 수양을 통해 득도하여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고자 그리 열심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교에서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판가름하는 인간의 기본 성격에 대한 정의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며, 모든 것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도교는 장생불사라는 인간의 기본적이고도 본능적인 욕구에 충실한 것으로 보다 보편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그래서 보다 더 서민적이라 하겠습니다. 조선 500년을 관통했던 성리학은 유교와 도교가 적절히 섞여 당시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태어난 학문으로 주돈이가 첫걸음을 내딛고 주의에 의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의 글은 성리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인용하는 것입니다. 하면찬 씨가 쓴 주돈이 성리학의 비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학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을 크게 나누면 우주론과 인성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둘 간의 문제는 그 이론의 구성 근거와 철학 목적상 각기 분리해서 다룰 수 없는 연관성을 갖는다. 동중서가 말한 대로 인간의 모든 생존 방법이 궁극적으로 천리자연을 본받아서 설정된 것이라면 인성론은 한갓 우주론의 인신이에 불과할 것이고, 반대로 우주론 자체도 인간이 그 나름대로 세운 목적과 의의를 정당화시키거나 이론의 합리화 또는 절대성을 찾기 위해서 설명되는 것이므로, 결국 유학의 인성론과 우주론은 어느 하나만으로는 그 이론 성립이 어려운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주론과 인성론이 한 체계 속에서 함께 다루어질 때 유학 사상은 원만을 기할 수 있다. 그런데 유학 사상의 발전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해보면 우주론과 인성론이 하나의 체계 속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숙명이학이 형성되면서부터의 일이고, 그 이전에는 인성론에만 치중하였다. 이 글에서 말하는 우주론과 인성론의 조화는 성리학을 이해하는데 큰 줄기가 될 것입니다. 다소 거칠게 표현하자면 우주론에 치우친 것을 기라고 볼 수 있으며, 인성론이 치우친 것을 리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성리학은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가정하고 있으며, 그 기본 논리로는 리를 중심에 두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인간의 성정처럼 본래 착한지는 알 수 없지만 성리학에서는 인간과 자연이 서로 교통하려고 꾸준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수단이자 방편으로 리를 쓰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와 리를 해석하는 근저에는 바로 태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태극에 대한 해석만 가지고도 성리학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의 글이 태극을 이해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 같아 참고 삼아 소개하고자 합니다. 김상섭 씨가 쓰신 태극기의 정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전한 마렵에 형성된 주역 경전에 대한 해석서로 한역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책이다. 여기의 건착도는 한역의 개사전에 해당된다. 여기 건착도 상권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그러므로 태역이 있고 태초가 있고 태시가 있고 태소가 있다. 태역이란 기가 드러나지 않은 것이다. 태초란 기가 비롯되는 것이고, 태시란 형이 비롯되는 것이며, 태소란 질이 비롯되는 것이다. 기와 형과 질이 갖추어 서로 떨어지지 않으므로 홀륜이라고 한다. 홀륜이란 만물이 서로 뒤섞여 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보아도 볼 수 없고 들어도 들을 수 없고 조차도 얻을 수 없으므로 역이란다. 태역이란 기가 생성되기 이전의 단계 즉 개사전에서 역에 태극이 있다고 할 때 역에 해당한다. 태초 태시 태소는 기와 형과 질이 생성된 단계이다. 이 세 가지는 한데 뒤섞여 떨어지지 않으므로 홀륜이라고 한다. 이 홀륜이 곧 개사전의 태극이다. 건착도에서는 태역을 역이라고 하고 홀륜을 태극이라 하였다. 태극이란 천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을 때 기가 한데 뒤섞여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것이 곧 한대 유학자들이 말하는 원기설이다.
이처럼 태극은 자연의 이치를 설명하는 철학적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인성론보다는 우주론에 더 가까웠다는 말이지요. 현대 과학에서 말하는 카오스하고도 비슷한 개념이죠. 현재의 관점에서 보자면 많이 부족해 보이지만 그래도 당시로서는 매우 과학적인 접근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성리학의 비조라고 일컬어지는 주도니도 이 같은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았는데 주도니도 기본적으로 태극을 기로 이해했습니다. 뒤이어 장제 또한 태극을 기로 이해했으나 주위의 직접적인 스승이 되는 정의부터는 차츰 태극을 리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소 심심하기만 했던 자연과학의 이론을 철학 정치학 등 사회과학에 적용시켜 그 쓰임을 넓힌 것입니다. 다음의 글 또한 태극기의 정체에 나오는 글입니다. 정의는 18세 때 태학에서 호원을 만나 그를 스승으로 섬겼다. 호원은 공맹의 뿌리를 터득한 사람이었으니 공맹 사상은 직접 인과 의로부터 천도를 체득한 인간의 심성, 본의의 철학으로서 원시유가의 도덕적 형이상학 체계를 완성한 것이다. 호원은 이러한 인간의 심성으로부터 직접 천도를 체득하는 진로를 통하여 유가의 의리역을 세웠고 정의는 이 영향을 받아 의리역의 바탕 위에서 드디어 리학파역학의 개조가 되었다. 이와 같이 정의는 어릴 때 주도니의 영향을 받아 우주론 계통에 관심을 갖고 있었으나 호원을 만난 이후 그의 학문 방향은 점차 심성론 계통으로 전향하게 되어 가치이론이나 수양론에 치중하였고 이후로부터는 주도니의 우주론에 만족하지 못하여 평생 주도니의 태극도설에 대해서나 무국 태극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주의 1130년부터 1200년까지는 정씨 문화의 사전 제자이다. 정의가 죽고 23년 뒤에 주의가 태어났다. 주의는 정의를 스승으로 여기고 그의 학문을 그대로 이어받아 송대리학의 완성자가 된다. 주의는 주역개사전의 역에 태극이 있으니 이것이 양의를 생한다는 구절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역은 음양이 변화하는 것이다. 태극은 음양이 변화하는 원리이다. 주의는 역을 음양이 변화하는 것이라 하고 음양의 변화를 변역과 교역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설명하였다. 깊은 이해는 필요 없을지 몰라도 들어두면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대한민국 국기 태극기의 태극 문양의 색이 적색과 청색으로 그려져 있는 것에 대해 문제 삼고자 합니다. 주도니의 태극도설에 그려져 있는 태극은 리괴와 감괴로 구성되어 있는데 혹시 이것이 단약 제조 방법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참고로 감괴는 청색을 그리고 리괴는 적색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참고 삼아 들어보시죠. 태극기의 정체에 나오는 글입니다. 주도니의 양동음 정도의 그림은 후한 위백량의 참동계에서 감괴와 리괴가 여기다. 는 설을 바탕으로 하여 그린 수화광각도에서 나왔다. 광각이란 담벽이 둘러싸고 있는 모양을 가리킨다. 수화광각도란 감괴와 리괴가 서로 둘러싸고 있는 그림이란 뜻이다. 아래의 그림은 당 이후 5대 때 후촉의 팽효가 쓴 주역 참동계통진해라는 책에 실려있다. 그림에서 검은색은 음이고 흰색은 양이다. 왼쪽의 반은 리괴이고 오른쪽 반은 감괴이다. 리괴는 불이고 해이고 양이다. 감괴는 물이고 달이고 음이다. 감괴와 리괴가 서로 둘러싸고 있으니 물과 불이 서로 통하고 해와 달이 서로 합하여 음과 양이 서로 배합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 그림은 연단수를 설명하는 그림인데 안쪽의 작은 원은 단약을 가리킨다. 결국 태극기의 태극이 적색과 청색으로 그려진 것은 단약 제조 방식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군요. 참고로 단약의 재료인 수은은 극약이라 물로 희석시키기 위해 불로 중탕하는 것이 제조 방식이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달뜨는 모년 모월 모일 모시의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심오한 뜻이 태극기 안에 들어있다고는 보지는 않지만 의심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